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나올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펀더멘탈 논리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일본, 유럽 쪽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본 쪽도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하니까 그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시장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 국채 입찰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이거거든요.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흐름들 4.3% 계속 테스트하던 그런 모습 넘어서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단기 상승 추세 이게 이탈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수급적으로도 불안했던 모습이 이제는 피크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5년물 입찰은 입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발행 물량이 너무 많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분기로 770억 불이 증액되는 발행 물량의 한 49% 정도가 증액돼서 신규 자금이 필요한 그런 입찰들이거든요. 월로 따지면 257억 불 정도요. 가장 부담되는 그런 종목이다. 5년물이요. 그래서 항상 5년물은 앞으로도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리가 상방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7년물 남아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되는 요인이 발행 물량의 38%가 신규 조달하는 그 규모입니다. 그래서 분기 증액이 430억 불, 월로 따지면 143억 불. 좀 많죠? 이것만 지나가면은 이제 3월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 발행 일정까지는 그때까지는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기금리 전망을 이쪽으로 올라가느냐 뭐 내려가느냐 이렇게 전망을 할 수는 있는데 통화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또 리세션이 나타나면 금리가 또 내려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상은 자유인데 중기 금리 전망은 3월 통화정책 결과 보고 전략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찰 일정 보면은 27일에 7년물 입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CMB 이게 있기 때문에 적지 않아요. 800억 불.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이제 17주짜리, 4주짜리, 8주짜리 요게 이번 달에 남는 것이고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대강 2월은 마무리 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로 또 질문 주신 내용을 금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된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 10년물이 연말 페더럴 펀드 레이트 시장 기대가 450에서 475 제가 이 박스를 그렸잖아요. 연말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 기준으로 해서 10년물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얘기, 선거 끝난 다음 얘기를 누가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냐 이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건 통화정책 말고 재정정책 자체도 또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동안은 땜빵 형식으로 지내왔잖아요. 재정정책도 좀 더 가시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재정정책 전망에 따라서 금리 전망 자체도 틀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그 정도에서 움직인다. 시장이 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아래쪽으로 예전같이 3.75에서 4% 레인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국제 투자자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위쪽으로도 좀 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450에서 475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시세 낼 때 시세 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페드가 만약에 그걸 허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시사하거나 실제로 금리 인하가 3월이나 뭐 5월 정도께 이게 만약에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같이 이게 동반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망을 놓고 보면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생각할 수 있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인하 횟수 자체도 전망이 횟수가 많이 좀 줄어든 상태니까요. 그래서 10년물 자체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럼 2년물은 10년물보다 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또 2년물 쪽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에서 보시면 붉은색 선이 2년물 금리고요. 푸른색 선이 10년물 금리 추이입니다. 2년물이 더 금리가 높고 만약에 10년물이 기준금리 쪽으로 더 다가선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2년물이 덜 위험할 수가 있고 이것은 마치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2년물이 더 높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10년물이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10년물이 더 리스크가 높고 만약에 기준금리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다라고 치면은 10년물이 더 위험하고 2년물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접근이 될 수가 있죠. 기준금리 하락이 기정사실이라고 한다면은 2년물 금리가 4.6%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기준금리 하락에 따라서 2년물은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수익 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10년물을 버리고 2년물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차익거래나 마찬가지잖아요. 선물로 치면은 10년물 매도, 2년물 매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익거래가 스프레드가 넓어질지 줄어들지 그건 누구도 짐작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금리 역전 현상이 언젠가는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2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빨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시장 상황이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차익 거래를 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 쉽게 보기 위해서 ETF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국채 선물 투자하는 것보다 ETF로 투자하는 게 금액상으로 접근하기도 편하고 또 분할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ETF 접근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TLT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작년 10월에 저점 치고 쭉 한번 큰 시세 냈죠. 12월까지. 그때 수익률이 TLT 같은 경우가 22%, TMF 같은 경우가 77% 났거든요. 이런 수익률 때문에 다들 국채 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3%까지 시장에서 그런 전망도 기대치가 높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단기물 수익률은 얼마가 났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1.4% 났거든요. 3년 이하짜리로 구성된 ETF 수익률이요. 이 푸른색 봉이 TMF고요. 붉은색이 TLT. 맨 아래쪽이 SHY. 3년 이하짜리로 구성된 ETF SHY 수익률은 1.4%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실제로 차익 거래 안 해도 상대적으로 수익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차익 거래가 아니더라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특히나 지금 달러 RP 수익률 증권사별로 약간씩 좀 틀려요. 근데 보통 3%에서 4% 정도 주거든요. 이 큰 시세가 났을 때 1.4% 정도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채권 표면 수익률만 노리겠다. 이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RP 수익률 3, 4%도 고정 수익인데 낮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4% 수익 적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임대 수익률 보통 4%, 5%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ELS 지금 많이 손실이 나서 걱정이 되고 있는 거기서 보장하는 수익률도 예전 제로금리 때는 3, 4% 금리만 하더라도 상품이 잘 팔렸으니까요. 3, 4%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전 시각으로 보면 수익률 괜찮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물 ETF가 낼 수 있는 시세 차익에 비하면 이것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표면 수익률이냐 아니면 시세 차익이냐 이거에 따라서 ETF 종목도 선택이 틀려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나라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이 TLT나 TMF의 이런 수익률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익률이 목표냐에 따라서 선택이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년물 쪽 접근은 안전하긴 한데 그 안전한 만큼 목표 수익률을 크게 잡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 투자 전략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채 발행 다 마무리가 되고 하면 이번 주에 물가지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통화정책적으로 관심이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월에 글로벌 통화정책회의 일정들이 모여있고 또 분기회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또 지난주부터 BOJ 쪽에서 또 월간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해서 또 수출입 관련해 가지고 또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자료 나온 거 보시면은 이 PPI 지표 놓고 봤을 때 약간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꺾인다 해가지고 물가가 내려간다 이 얘기는 아니죠. 오름폭이 낮춰졌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CPI건 PPI건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다 지금 예상 수치보다도 높고 또 절대 수치도 당연히 높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상승 추세 이 자체가 약간 줄어드는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 표의 무역 수지를 놓고 봐도 올해 초에 많이 좀 좋아지는 아래쪽이 무역 수지거든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특이합니다. 미국이나 EU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줄여왔었던 중국 쪽으로 가는 그런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 아시아의 이머징 마켓 쪽으로 나가는 그런 물량들도 좀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 같이.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번에는 그동안에 좀 나타났었던 모습하고 좀 반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역 수지도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쪽으로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것도 좀 특이하다. 작년 후반부부터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EU 쪽이 좀 줄어든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이런 펀더멘털적 논리도 한번 우리가 그 변화 추이를 한번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또 끌고 가고 있다는 점도 이 질적인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놓고 보면 대부분이 신고가 보이고 있거든요. 토요타 같은 경우,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버핏이 투자 많이 했다는 상사주, 미쯔비시, 스미토모, 미쯔이, 이도츠 이런 종목들요. 이런 종목들도 거의 다 사상 최고가예요. 무역 수지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본의 종목들도 한번 펀더멘탈 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니케이 선물 사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적으로 접근했을 때 자칫 순환매 쪽에 잘못 걸려버리면 사상 최고가 내는 그 증시에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니케이 선물을 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쪽 접근도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또 댓글 쪽으로 말씀 주신 그런 내용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N하고 미 국채도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그걸 한번 표로 뽑아봤습니다. 일본 N이 붉은색이고 푸른색이 미 국채입니다. 뭐 동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격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고 있죠.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사실 이게 한 화면으로 놨으니까 그렇지 상승이나 하락률이 비슷한 건 아니에요. 동행하는 추이를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표를 구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정책에 룸이 좀 생겼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팬데믹 지나면서 저점을 한번 만들었을 때 그 이후로는 계속 N이 약세로 계속 추세적으로 갔었던 그런 모습이고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졌었던 것이죠. 물론 2022년 4분기 때하고 작년 4분기 때 약간 좀 틀려진 점이 있긴 있었어요. 추세적으로 둘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때 미국 국채 매수세가 좀 약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격이 줄어들면서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미국 국채 매수세가 많이 약해질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제가 표시한 동행해서 하락하는 그런 의미는 N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미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런 추세로 진입한다. 이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그럼 매수세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N 상승과 미국 금리 하락은 국채 매수세 약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어느 정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은 미국 국채 시장을 봤을 때는 그나마 정책적 룸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 통화정책을 변경해서 N쪽의 시세가 좀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금리 자체가 동반해서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레벨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국채 매수세가 크게 약화되지는 않겠죠. 앞으로도 이게 동반해서 움직이는지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세적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보다는 강도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BOJ 쪽이나 패드 쪽이나 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BOJ는 N을 강세로 만들었을 때 미국 쪽에 국채만 사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일본 내수 경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수출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큰 변화보다는 이번 BOJ의 월간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무역 수지가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는 걸 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진행되는 걸 원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렇다면 크게 변화를 만들어야 될까? 그건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화정책을 바꾼다 하더라도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본 경제를 좀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N이 좀 강세로 들어가거나 일본의 금리가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크게 균형이 깨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ECB 같은 경우는 아예 정책 전환을 멀리 두고 있으니까요. 6월 이후로 두고 있으니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BOJ와 ECB와 패드 쪽에 균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N하고 미 국채 금리하고 상관관계를 따질 때 이 펀더멘탈적 요인의 이 달러 N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요. 일본 경제가 좋아지거나 무역 수지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추가돼서 미국의 국채 발행 이게 달러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될 점이 될 테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미국이 국채 발행을 증액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달러가 약세가 될지 강세가 될지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이 어떻게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초반에 내년 재정을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5년 이후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짧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3월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고 보통 월말 월초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포함해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뭐 그다지 큰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제 지표들 나올 때마다 이러한 펀더멘탈 논리 쪽으로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에 미치는 영향들 그 퍼즐을 맞추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씩 둘씩 끼워 맞춰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관련된 지표들 나올 때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